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 사고가 났던 때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기 전 컨베이어 벨트 정비 업체에 먼저 연락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씨의 사망 시점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노조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사고 당일 행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전망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경제 활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조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근거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 해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김 위원장이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10곳 가운데 9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신 성적과 학생부처럼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허술하게 관리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역사를 새로 쓴 박항서 감독을 S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박 감독의 지난 축구 인생과 새로운 땅에서의 도전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멕시코를 출발해 부산항에 머물다 중국으로 떠나려던 컨테이너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63kg, 무려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며칠 전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이 세상을 떠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던 지난주 화요일 새벽 이 발전소 운영 회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정비업체를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숨졌는데도 이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다시 돌리려고 정비업체부터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태안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지난 11일 새벽 3시 23분. 발전소 운영사인 서부발전은 새벽 4시 25분 경찰에 신고합니다. 김 씨가 발견된 지 1시간 만입니다. 이 사이에 컨베이어 벨트 정비를 맡은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이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 난 컨베이어 벨트 옆에 멈춰서 있던 벨트를 급하게 돌려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비업체 직원 4명이 집에서 잠자다 연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에서 4시 10분, 경찰 신고보다 길게는 25분 빨랐습니다. 게다가 현장 정비 직원에게 연락이 오려면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하청업체 관리자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고려하면 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시신이 발견된 뒤 벨트 정비 업체부터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돼 있던 작업을 취소를 시키고 총 4명을 돌발로 불러들여가지고 정상 복구를 해놨어요. 그 전에 경찰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사고 처리를 하기도 전에 실제로 1시간가량 간단한 정비를 거쳐 옆에 있던 벨트가 돌아갔고 이때까지도 김용균 씨 시신은 수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전소 측이 노동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발전소 가동만 생각했고 김용균 씨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동료들은 주장했습니다. 작업 취소하고 그냥 긴급으로 그냥 돌리라고. 레깅이 마모가 많이 되고 문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작업을 잡아놨던 거거든요. 서부발전에서 지시를 하면 죽어도 해야 돼요. 노조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사고 당시 행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달라는 부모님과 동료들의 외침 속에 고인의 발인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회사가 평소 직원들 안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처럼 어둡고 또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만큼 당연히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도 몇 시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둠컴컴한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도와줄 동료도 없는 곳에서 김용균 씨는 입사 석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충분히 숙달될 시간은 김 씨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비 인력이 줄면서 일이 바빠지자 교육기간이 점점 줄다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안전교육은 사실상 허울뿐이었다고 김 씨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3개월이었던 게 2개월, 2개월인 게 2주, 2주였던 게 1주, 1주였던 게 한 달에 1시간. 그게 안전교육입니다.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김 씨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시간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교육하고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다 진행했다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이 맞지만 김 씨의 경우 업무 시작 전 4시간, 석 달 내에 모두 16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클 테니까요. 그나마 회사의 안전교육조차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사진 찍고 이름 리스트하고 안전교육 내용 해가지고 저희들 딱 줍니다. 야, 사인해. 나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돼.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김용균 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정비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 막으려면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원청 회사들에게 책임을 더 지우고 또 하청업체에 어떤 일까지 맡길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선 그런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엿새 만인 오늘, 정부는 주로 근무 시스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도중 점검을 하는 등 위험한 일을 할 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거나 경력이 6개월에 못 미치는 직원은 혼자서 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 안전 보건 감독을 실시하여 다른 문제나 잘못은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태안발전소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12개 발전소들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청과 하청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전 이미 내놨던 법 개정안 하나뿐입니다. 외주화를 해결하는 것은 인소싱입니다. 인소싱.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고의 사후 처리나 안전 규정을 개선하는 정도의 대책으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숨진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까지 회사가 바깥으로 떠넘기는 걸 이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최근에 하청업체 직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그 일을 맡긴 원청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젠 정치권도 답을 할 때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는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에 2.9%로 낮춰 잡았고 다시 2.6에서 2.7%로 바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정부는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을 뛰어넘기 어려울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정책이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내년엔 경제 활력을 앞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이 옮겨진다는 뜻인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화강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과 구별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16개 과제도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경제정책의 중심 이동이 엿보입니다. 성장 촉진 관련 정책이 10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득주도 성장과 밀접한 항목은 4개에 그쳤습니다. 낮은 성장률과 추락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자칫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민간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반도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을 깎아 민간 소비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게 된 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줄이는 문제도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또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찾아보겠다는 건데 과연 정부 생각대로 잘 이어질지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 구조를 바꿔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 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4대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의 정책들입니다. 관건은 기업의 공감과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인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 성장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생각되고 특히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모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우리 경제 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청와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그만큼 내년도 국정 운영에서 경제의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 법무장관을 뺀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 비상하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귀에 들어온 건 최저임금에 관한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성을 고려한다는 건 정책이 시장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상황인지 따져보겠다, 즉 무작정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니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제 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가운데 무엇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냐? 요즘 청와대에서 이런 논의를 듣긴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기조냐 이런 논의보다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일단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내년에 적어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이런 말을 좀 더 듣게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 포용, 이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 큰 틀의 국정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북미 협상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양상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일 사망 7주기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3일 원산 구두공장 시찰 이후 2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답방이나 북미 협상 같은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7년 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 장군님 측 혁명 원칙을 고수하고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다고 하시면서 북미 협상에 대한 북한의 속내는 외무성 명의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며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 데 비해 위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외무성 미국연구소 실장이라는 개인 명의로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협상판은 깨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편 요즘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된 건데 9.19 군사합의 이후 잦아진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군 공중급유기 1호기가 들어오자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화의 막 뒤에서 칼을 벼리는 불순한 흉계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탄 레이더와 해상 초계기, 요격 미사일 도입 사업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나서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예산 증액도 군비 증강 책동이라는 북한의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략무기급 첨단 공격무기를 도입할 때만 북한이 드문드문 비판 기사를 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새로 무기를 들인다고만 하면 시비를 겁니다. 9.19 합의 1조 1항에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빌미 삼고 있는 겁니다. 1조 1항을 악용해서 우리의 방위력 개선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시비는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군사합의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진 않습니다. 1조 1항을 수정하거나 앞으로 꾸려질 군사공동위에서 남북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할 때마다 북한이 번번이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모 씨가 제기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근거로 이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 자체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면서 김 씨가 사진 한 장을 추가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모 씨가 SBS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 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5시 42분에 수정했고 우 대사 측근이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가 실명이 적힌 녹취록이라는 문서는 다음 날 오전에 수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의 첩보가 9월 초 우 대사 내정 발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며 보낸 겁니다. 청와대가 김 씨의 첩보는 대사 내정 이전인 8월에 이루어져 감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 임명 전인 내정자 신분이면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김 씨 첩보를 허위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지난 2015년 검찰 수사 결과라던 기존 입장은 바꿨습니다. 2015년 검찰 조사는 우 대사 주변인들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됐을 뿐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2015년 우 대사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가 별도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 측근이 사업가와 1,000만 원을 거래하는 등 녹취록과 함께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우회적으로 검증 부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두고 찍어내기다 아니다 정당한 직무 감찰이었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모 씨가 찍어내기 감찰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면서 저희 취재진에게 추가로 내용을 보내왔는데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특감반원 김모 씨는 SBS에 보내온 서신에서 김은경 전 환경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썼습니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김 씨의 상관 A씨가 경질을 전제로 김 장관 감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다는 새로운 내용도 주장했습니다. 역시 상관 A씨가 빨리 잘라야 하니까 김 장관 특이 동향을 써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흑산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 표적 감찰을 주문한 걸로 생각했다고 전 특감반원 김 씨는 썼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청와대는 김 씨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정당한 직무감찰 지시였을 뿐 경질을 위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흑산도 공항과 관련한 감찰 지시는 있었다면서도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전행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지시였지 찍어내기 표적 감찰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SBS 취재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라면 총리가 나서 조율하는 게 통상적일 겁니다. 허위 가장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과연 민정의 직무감찰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 여러 차례 공개 브리핑을 하고 또 자료도 내면서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예, 청와대입니다. 네, 먼저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가 우윤근 대사 말고 또 뭐 다른 민간인들 동향도 보고했다 이런 주장이 추가로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 김 씨가 특감반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어쩌다 묻어온 불순물이고
결코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른바 그 불순물이 전 총리의 아들과 민간 은행장 관련 내용 딱 2건뿐이라면서 이런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곧바로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설명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2건 중에 전 총리의 아들 건은 가상화폐 관련한 로데이터, 즉 원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딸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감찰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부적절한 건 은행장 동향 보고 한 건뿐이고 이 역시 즉각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 외교부 간부 사생활 보고 등은 이 당시 정부 부처나 당사자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정당한 직무 감찰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추가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이 김 씨가 내부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위배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이 법적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김일겸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이 시키지도 않은 불순물 같은 보고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른바 이 촛불 정권에서도 이런 첩보가 생산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려던 컨테이너에서 마약 1,900억 원 어치가 적발됐습니다. 부산항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양으로 지난 10년 동안 압수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밀수 단속반이 동과 구리 등 고철이 들어있는 환적 화물 컨테이너에서 검은색 가방을 끄집어냅니다. 가방 안을 살펴보니 비닐랩으로 싼 고무 포장재가 나옵니다. 포장재를 가득 채운 건 흰색 가루. 마약 시약 테스트를 해보니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대표적 마약 코카인입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온 가방 2개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압축된 코카인 덩어리 54개가 나왔습니다. 약 64kg, 시가 1,900억 원대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환적 화물에서 적발한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압수한 물량보다도 2.5배나 많습니다. 세관은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멕시코에서 선박이 출발할 때부터 20일 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컨테이너를 확보해 동폐기물 사이에 숨겨진 코카인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문제의 컨테이너는 부산 신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환적 화물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위치를 위협하는 시도가 최근 부쩍 늘고 있어 세관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에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엔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달콤하고 쌉쌀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초콜릿. 충치나 비만을 걱정한 부모들이 양을 조절해서 준다고 해도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 제품에 예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초콜릿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5세 아동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 44mg 이상의 카페인이 나왔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권고량을 넘게 먹는다면 ADHD, 즉 과잉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수준의 양입니다. 성장기 어린이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시에는 신경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 한 캔의 카페인을 훌쩍 넘는 수준인 20에서 30mg대의 카페인이 든 제품도 3개나 됐습니다.
그러나 초콜릿류 제품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달리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애들 그냥 평상시 그냥 막 줬는데 그런 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표시를 해주셔야지. 소비자원은 카페인이 많이 든 초콜릿 제품들에는 함량 표기를 요청하고 식약처엔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최근 4년간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짚어볼 게 여러 가지인데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성적 관리가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과 오류가 여러 건 있었고 학생부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도 빈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 학교는 1학년 2학기 영어 중간고사를 다시 치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영어 학원이 알려준 32문제 중 무려 27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일탈이죠. 요즘 내리기 전에 학교에서 그냥 같이 해서 그냥 이사해서 파면시켜버렸어요. 전국 고등학교에서 지난 4년간 문제지 유출은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자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았는데 행정직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도 있었습니다. 시험 관리 오류도 심각합니다. 서울 신일고는 출제 오류, 복수 정답 인정 건수가 4년 동안 126건에 달했고 해원여고는 44건의 정답 정정이 있었습니다. 입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도 15건의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봉사 시간을 기재해주거나 병결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겁니다. 예일여고는 나이스 입력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대진구는 특정 과목 수행평가에서 응시학생 모두에게 만점을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무부장인데 자기 자녀 학생부 들어가서 좀 더 많이 써줘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쓰지 말라는 걸 쓴 사례도 있고 출결 관리가 미흡했던 사람도 있고. 교육부는 교원과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을 금지하고 전국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유인을 차단할 근본책은 없어 이른바 학종에 대한 학부모 불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초중고 감사 결과 아무것도 지적받지 않은 문제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 돈 문제, 즉 예산, 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이어서 노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빌딩을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서울 영파여고 학교법인은 법인 돈을 결혼 축의금으로 쓰거나 이사장 법인카드를 마트에서 사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한성고법인은 법인 소유 차량을 이사장이 개인 업무로 사용하면서도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을 학교에 청구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교사 개인 용도로 쓴 일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3만여 건의 문제 가운데 48%, 절반가량이 회계부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비리재단이 언제라도 결국은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저희는 한번 회계부정에 관련된 예산과 회계에 관련된 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재단은 영구히 퇴출시켜야 된다.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의 인사 복무와 급식 비리 등의 교무 학사 분야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사립학교의 총 감사 적발 건수는 학교당 평균 5.3건으로 2.5건인 공립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 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5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기숙사 보안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남학생이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부산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출입문은 출입카드 인식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바로 뒤따라 들어가 기숙사로 침입했습니다. 사건 무렵 경비실의 경비원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사설 경비업체나 CCTV 모두 출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이나 남성들의 출입은 전부터 잦았습니다. 출입 보안이 허술했던 것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쪼아서 들어온다고 막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저거 한번 찍으면 문이 되게 느리게 닫혀요. 부산대 측은 사건 뒤에야 24시간 경비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식을 통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그 혈관 인식이나 이런 게 일일이 등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좀 이런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학교 측은 문이 닫히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센서가 인식되면 계속 열려있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검찰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폭행한 hr미로 2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밀려왔습니다. 추위 뒤에 찾아온 미세먼지, 삼한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항진 기상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 기준치인 35 마이크로그램을 2배나 웃돌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와 강원 일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2월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짙어진 것은 서풍이 몰고 온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반짝 추위가 이렇게 영향을 준 뒤를 따라서 눈구름이 전국에 눈이나 비를 뿌렸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이어서 온화한 공기가 미세먼지를 몰고 우리나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추위가 풀리고 바람이 잦아들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온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추세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흘 추운 뒤에 나흘 정도 따뜻해지는 삼한삼이 현상이라는 말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찬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 북쪽으로 치우쳐 지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바람이 약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제 개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는 정치권의 극적 합의가 나온 게 지난 주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지 언제 합의했느냐, 그런 말은 합의 정신 위반이다. 말이 엇갈리는데 왜 그런지, 뭐가 쟁점인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대 1입니다. 50대 50으로 총 의석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A당이 45%, B당 30%, C당이 25%를 얻었다면 총 의석도 그 비율로 가져가는, 그래서 연동형입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를 석권해 4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5석만, B, C당은 지역구에서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더 가져가서 맞추는 식입니다. 의석 배분하다가 필요하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득표율대로 맞춥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해결해야 할 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53대 47, 즉 85대 15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소선거구제죠. 아까 독일처럼 세 당이 45, 30, 25%를 얻어도 지역구 85석 가운데 A당이 50석 이상 석권하는 상황이 나오죠. 반면 B, C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15석으로는 연동형, 즉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조정, 의원 정수, 즉 국회의원 숫자 확대,
소선거구제도 바꾸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 시작부터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같이 동반하지 않고는 저는 의원 정수 문제 국민들 설득 못한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지역이냐 비례냐, 다선인지 초선인지, 또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당 안에서도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여야는 일단 선거제 개편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주 남북이 비무장지대 GP 파괴 상황을 상호 검증했죠. 군 당국이 오늘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군사분 개선 11개 지역에서 실시된 GP 파괴 상호 검증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측은 자신들 명단을 수첩에 적어줄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측은 뭐 형식과 이런 걸 얽매이지 않아서 아니지. 예. 형식과 그 내용에 다 이렇게 내용이 따라가고 있어. 임시 막사에서는 생수와 과자를 앞에 놓고 간단한 다과회까지 열렸습니다. 우려감이 먹고 났습니다. 오늘 역시 나와 보니까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단추가 아주 잘 깨져서 아마 나머지 단추도 잘 깨질 것 같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현장 검증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북측 GP가 완전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GP와 지하 갱도로 연결된 소규모 진지인 일부 총안구의 경우 안전상 접근이 어려워 불능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5개 GP 미확인 지뢰지대에 각각 한두 개의 총안구가 식별됐다면서도 GP와 연결되는 교통호가 매몰돼 기능을 상실한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애국가 하면 우리는 오랜 기간 들어온 한 가지 연주곡에 익숙하지요. 이번에 보다 젊어진 편곡으로 애국가 음원을 새로 녹음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SBS 비디오 머그가 만듭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KBS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2010년에 녹음한 애국가 음원입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에서 사용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 합창단이 새로 연주한 이번 음원은 첨단 음향 기술로 녹음돼 음질이 확연히 선명해졌습니다. 전주부터 힘찬 선율이 등장하고 현악기와 목관이 강조된 부분은 부드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조금 더 힘차고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그 느낌을 위해서 금관악기나 그런 목관악기의 그런 새로운 음영들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 음원은 KBS가 저작권을 갖고 국민의례 등 비영리 목적에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이 음원은 저작권이 기증돼 용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보 아빠로서 생각해보면 그거 사실 아빠가 녹음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보람되고. 젊어진 애국가 음원에 어울리는 배경 영상은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제작해 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와 마주치는 것이 무섭지만 진실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심석희가 밝힌 폭행 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평창 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은밀한 장소로 불러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매번 핸드폰까지 다 검사했기 때문에 도주 외부에 발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월드컵에서 조코치가 자신의 스케이트 날을 바꿔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를 앞두고 때려 성적을 낼 수 없었다며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한 폭행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치들이 그 스케이트 날을 관리하다가 신겨준 걸 그 자리에서 타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심석희는 폭행에 따른 뇌진탕으로 평창올림픽에서 넘어지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코치에 대한 엄벌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가 손자와 함께 이벤트 대회 출전했는데요. 78살에도 퍼팅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날이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이 되면 다시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공기는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7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고요. 이번 한 주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